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사,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 그리고 수는 금방 망하죠. 그래서 당, 그리고 이어지는 송, 원, 명, 청 이렇게 나왔는데 최대한 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드니까 혹시나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좀 끊어갈게요. 자, 일단 위진 남북조, 남북조를 통일한 것은 바로 수나라였고 바로 수문제 라는 사람이었다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균전제와 가거제를 실시했던 인물이 바로 수문제입니다. 균전제는 말 그대로 균이거든요. 균등하게 나눠준다 이런 뜻이고, 우리 역사에서 전 나오면 토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밭전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전제 뭐 이런 거면 토지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균전제니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백성에게 나눠준 겁니다. 왜요? 세금 내라고요.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근본이니까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 그런 뭐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양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수양제는 이름이 광이죠, 광이. 미치광입니다. 진짜 원래는 왕이 될 수 없는 놈인데 찬탈했던 인물이고요. 어, 일단 요것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수문제 때도 고구려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한 30만 끌고 갔는데 실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제가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아빠 때부터 시작한 대운하를 완성해서 하북과 강남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탁군이라고 하는 군사 중심지까지도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중원대륙, 그래서 원래 중국의 정치 중심지에 해당이 된다면 강남은 경제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탁군이라고 하는 곳은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점점 요동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군사 중심지로 연결시켜서 아무래도 고구려 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자를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운반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운하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필요로 했고, 그런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고구려 원정을 갔죠. 113만 정도 끌고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뭐 기록인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병력만 113만 정도이니까 보급하는 병사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뭐 많게는 400만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고구려와 이 수의 전쟁, 요때 이 전쟁의 규모가 나중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규모로 봤을 땐 가장 큰 세계대전이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던 것이 바로 요때 수양제 때 고구려 원정인데 실패했습니다. 살수대첩으로 완전 발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전쟁에서 사실 이기게 되면 얻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죠. 병력뿐만이 아니라 전쟁에는 굉장히 많은 물자가 필요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식량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 다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드는 것인데, 성공을 하면 그 나라 통째를 먹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되겠지만 실패하면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에 거의 다 수장당했죠. 그래서 이런 게 실패하면서 결국은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운하, 요 진해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대운하입니다. 요런 것인데 당시에 대규모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길을 이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아무래도 육로는 한계가 좀 있고 당시에 이제 육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지금처럼 뭐 철도가 있다든지 뭐 비행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물길을 통해서 배를 통한 이제 운송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운하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 당나라 보겠습니다. 당을 건국한 사람은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장안을 도읍으로 하여 당을 건국하였습니다. 당고조는 뭐 크게 뭐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당태종 이세민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이세민이란 사람이 중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님의 아주 가까운 그런 인물인데 실제로는 세종의 아빠인 이방원과 훨씬 닮았습니다. 조선의 태종도 자기의 형제랑 다 죽이고 아빠한테 왕위를 뺏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위를 어렵게 차지한 사람인데 그 과정은 진짜 별로였지만 어찌 보면 폐륜이거든요. 근데 정치만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엄청난 태평성대를 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를 잘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의 여러 제도들을 요때 많이 정비했던 사람이 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정치 제도에 해당되는 삼성 육부제를 마련한 게 요때고요. 그리고 율령체제 이런 것들 정립이 됐고 또 과거제도 좀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게 태종 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여러 제도가 좀 완성이 됐는데 토지제도는 이제 균전제 요건 뭐 수유 때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는 이런 체제였고요. 그리고 군사제도는 부병제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조세제도의 조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 제도는 용조라고 해서 이게 하필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글자가 달라서 구분이 가지만 우리가 발음으로 치면 그냥 한글로는 조조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조 같은 경우는 토지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용 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징발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조가 이제 특산물을 징수하는 보통 이게 이런 체제가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이제 대체로 세금 제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세 그리고 뭐 특산물 이제 또 노동력 이제 제공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런 것들이 요때 만들어져요. 요걸 조용조라고 불렀습니다. 각각 어떤 제도인지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렇게 이제 쭉쭉쭉 잘 나가다가 우리가 좀 수업 때도 아주 가장 썰로 길게 풀었던 사람이 바로 현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종과 그리고 당에 엄청난 미인이 한 명 있었죠. 미녀. 경국지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 자, 그 사람 스토리에 관한 건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현종이 그렇게 정치를 잘해서 당에 엄청난 절정기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문제는 50대 이후로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가 나는 이 양귀비와 만나게 되면서 정말 세기에 럽 사랑을 해버렸죠. 근데 원래 자신의 며느리였잖아요.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양귀비의 그 암내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양귀비를 만난 이후로 정치에 굉장히 좀 손을 놓고 사치와 향락을 좀 누리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8세기 중엽에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나 버린 게 좀 문제가 되죠. 안녹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절도사들의 난이라고 보면 되는데
안녹산이라는 사람을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절도사들 중에서도 엄청난 이제 세력을 가졌던 인물인데, 절도사 한 여러 지역 한 3개 정도를 겸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당시 이제 당의 병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사병을 거느린 대단한 실력자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절도사는 지방의 군사령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사령관인데 점점점 이제 절도사들의 권한이 막강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의 행정도 장악해버리고 자기가 막 세금을 걷는다든지 하면서 거의 뭐 지방의 제후처럼 성장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사가 난을 일으켰고 뭐 나라를 세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뭐 아들한테 죽었다가 또 그 아들은 사사명에게 죽었다가 사사명은 또 자기 아들에게 죽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난이 막 평정되는데, 문제는 이 난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진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에는 지방의 절도사들이 너무나도 막강해지면서 막 너도 나도 일어나게 된 상황. 중앙에선 또 환관이랑 외척이랑 막 싸우고 이러면서 나라가 점점점 망테크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사 패턴이 있죠. 항상 멸망 전에는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고요. 황소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황씨고 소인 거죠. 이제 황소가 난을 일으켰고, 얘도 막 나라 세우고 꽤나 잘 나갔는데 최치원한테 토황소 경문 맞고 갑자기 막 침대에서 놀라 자빠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황소의 난의 이 황소가 자신의 부하였던 주온이라고 하는 애한테 배신당하면서 결국 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주온이란 인물이 결국 당에 이제 붙은 거죠. 황소를 배신하고. 그래서 절도사가 일단 주어졌고, 이 사람이 이름이 주전충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전충이 자신에게 절도사 자리를 준 이 당을 결국 멸망시키면서 당도 망하게 되죠. 당은 엄청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저기 사마르칸트 제가 올 겨울에 갔다 왔었죠. 자, 당의 문화를 좀 보겠습니다. 귀족 중심의 문화, 그래서 시 발달했고요. 발음 잘해야겠네요. 시가 발달했습니다. 시 발달하니까 와 되게 이상하네요. 시가 발달했고요. 이백가 두보 이런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이 두보의 보자가 저랑 같은 보자네요. 그 다음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불교와 도교가 유행하기도 했고요. 당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아주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이런 점입니다. 외래 종교가 다 들어왔어요. 페르시아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도 하거든요.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불은 또 제가 일가견이 있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교라고, 이거는 일종의 기독교의 일파인데요. 경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다음 이슬람교는 한자로는 회회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 당시 이 장안에는, 수도인 장안은 전 세계 종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난 국제적인 도시, 인구가 이미 1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도시였고요. 여러 서양 문물이 이미 발달했던 사막길, 뭐 바닷길 이런 여러 실크로드 이런 걸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엄청난 국제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당입니다. 그래서 당삼체라고 하는 아무래도 아랍 느낌,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3가지 색깔으로 채색된 토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외국인을 위한 가거제가 실시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도 능력만 되면 충분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리로 등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이제 시험 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권 해서 공통된 문화 요소입니다.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도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린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유교, 불교 이런 거 우리 문화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까지도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합쳐서 중국 포함 한중일에 뭐 베트남 이렇게 포함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 나라들이 다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을 갖춰갔고요.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율령이라고 하는 건 약간 헌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자, 그러면 당이 이제 멸망당한 뒤에 또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가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 절도사들이 막 나라를 세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절도사 조광윤이 여러 가지를 다 통일하면서 건국한 나라가 송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절도사 출신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태조의 정책을 봐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절도사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원래 나라를 배반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사가 가진 권력이나 그리고 그런 특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절도사들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좀 황제가 모든 걸좀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행정, 재정 등 모든 국가 권력을 황제가 장악하는 그런 전제 황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정책을 좀 시행을 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치주의 정책이죠. 문으로 통치한다 이런 거거든요. 힘이 아니라 문, 붓으로. 그래서 문관을 되게 우대하고 과거제 이런 거 강화시키면서 절도사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관 출신들이 사대부로 점점점 발달했고 얘들이 이제 사회를 좀 형성해가는 주요 특권층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황제권이 좀 강화가 된 반면에 너무 지나친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군사력이 좀 약화돼요. 그러니까 절도사라고 하는 건 결국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권한이나 권력을 너무 약화시키다 보니까 군사력 자체가 좀 나라 전체적으로 약화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재정 악화까지 이어지는 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중국은 항상 여러 북봉은 뭐죠? 북방 유목민족에게 이제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그런 애들을 항상 중국은 대항하면서 자신들이 힘을 길러서 뭐 자기 유목민족들끼리 막 이간질 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든 그걸 뭐 EJ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국은 힘으로써 자기들이 좀 북방 유목민족을 다스리고 찍어 누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송은 그게 안 되는 거죠.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대신 경제적이나 여러 문화적이나 이런 건 좀 발전한 상태니까 그런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삽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평화를 위해서 그런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공납을 갖다 바쳐요. 조공을 합니다. 조공을. 그래서 그런 점이 중국 한족들의 입장에선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대신에 그 돈이 점점점 많이 들고 너무나도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이 점차점차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관료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건 그들에게 드려야 하는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한 평화 유지 비용 이런 것들 생각해서 재정이 너무나도 악화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걸 좀 개혁해 보고자 했던 인물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안석의 뭐 개혁, 이걸 신법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신자에서 개혁이란 뜻인데 이런 개혁을 했지만 결국은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게 됐고 오히려 국력은 더 약화되는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력이 더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결국은 금에게 화북 지역, 중국의 원래 본토 지역인 거죠. 중원 지역을 빼앗기고 다시 한족들이 강남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양쯔강 이남으로. 그래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남송이라고 부르게 돼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때는 여러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또 힘을 굉장히 키워서 참 많이 경쟁을 하던 시기였기도 했어요. 자, 송의 사회를 보면 서민사회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경제력이 되게 성장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중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굉장히 증대가 됐고 이모작 이런 것도 1년에 농사 2번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산이 2배인 거죠. 그러면서 상품 작물 이런 것도 막 재배가 되고 그래서 강남 지역이 최대의 쌀 생산지로 부상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개발의 아주 최절정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공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또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도 형성되고 거대한 무역도시도 출현하고 그래서 카이펑이나 항조, 개봉이라고 하는 곳과 항주죠. 이런 데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폐가 사용될 정도로 상공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되게 무거운 금속 화폐를 썼잖아요. 동전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큰 규모의 거래를 하기엔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폐가 사용된 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력 자체가 매우 좋아지다 보니까 서민들의 경제력도 좀 좋아졌고 그래서 서민 문화가 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상 교육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저우랑 치안저우 이런 데 해상 교육이 중심지로 발달했고 이런 무역을 담당하는 기관도 따로 있었어요. 시박사라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욕 아니에요. 시박사입니다. 시박사. 송때 발달한 유학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는 게 성리학이에요. 송의 정치 이념이기도 하고요. 성리학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철학적인 나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뭐 인간의 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성리학이 어떻고 이런 거까지는 성리학의 사상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윤리 이런 거 배울 때 아마 성리학에 관해서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뭔가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재밌어요. 철학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되게 또 생각에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서로 논쟁거리가 있고 부딪히고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테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의 3대 뭐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화약 그리고 나침반 활판 인쇄술입니다. 뭐 화약 나침반은 알 테고요.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직지심체 요절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직지를 또 뭔지 모르나요? 그러면 활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목판이 다 쓰였거든요. 네, 목판은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거면 그 문장 전체를 목판에다가 이렇게 다 옮겨 적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대량으로 빠바박 찍어내기에는 목판이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 책들을 여러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또 새로 파고 새로 파고 새로 파고 이런 게 너무 또 번거롭잖아요. 근데 활판은 글자가 살아있는 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금속 활자요. 금속으로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문장을 만든다 생각하면 그 활판 하나하나 조합을 해서 글자를 한 문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데는 계속 문장을 바꿔가면서 찍어낼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활판 인쇄술이고, 다음 이제 화약이나 나침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발명되면서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화약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점이 있었냐면 요 당시에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변화를 잘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이 화약이 결국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중세 유럽의 이 기사 계층이라고 하는 애들이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화약이 도입이 되면서 전쟁에. 자,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화약이나 이런 대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무기가 없을 때는 그냥 창이나 뭐 칼로 이렇게 막 싸우고 할 때는 개인적인 무력을 가진 싸움 잘 싸우는 전투력이 뛰어난 이런 기사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사 있으면 엄청나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문제는 아무리 싸움 잘해도 대포 한 방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화약이 도입되면서 개인의 무력보다는 그런 무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사 계층이라고 하는 애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주게 되었고, 나침반이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막 세계를 막 제패하고 다니고 이러지 않아서 어쩌면 다행인 점인데, 요게 결국 이제 유럽에 넘어가면서 나침반이 나오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데까지도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결국은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보 강조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봐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요 정도 끊어서 다음에 정보 강조랑 명청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딱 한 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